예, MBC 100분 토론. 오늘 함께 해주실 6분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대변인이시죠? 유일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맞은편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신 문병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당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듀머니의 재윤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 좌석 배치와 함께 각자 테이블을 드렸는데 어떤 진영이라든가 입장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같은 라인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 의견을 저희가 좀 참고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좀 심한 말이긴 합니다만 미친 전셋값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이게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평생 꿈이 내 집 마련이었다면 이제 이 즈음에는 내가 평생 동안 전세라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경우에는 감히 전세를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주 연속 서울 지역에 지금 전세가가 상승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세대란을 맞고 있는지 현실 진단부터 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보통은 여야 의원께 드립니다만 전문가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 원장님께 먼저 드리죠. 네, 우선 그 시장 상황을 조금 점검해 보는 게 순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면 4.1 부동산 대책과 전후가 좀 시장의 모습이 좀 확 다릅니다. 4.1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역시 거래가 좀 급감하면서 시장이 침체 인상을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전세와 매매 시장이 좀 다른데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재건축과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반짝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나 6월 말에 취득세 감면 종료라고 그래서 이 현상이 좀 이 취득세 감면 종료로 인해서 7월 들어서는 거래가 급감하고 이른바 다시 거래 절벽 말씀하시는 거래 절벽이 거죠?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도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은 4.1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 3, 4년 전부터 계속 오르는 고공행진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도 이제 현장 얘기를 잠깐 하면 이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 급등하다 보니까 이 서울의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을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9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기도나 인천의 집값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꽤 많이 올랐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전세입자들이 지금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더 면적이 낮은 주택으로 적은 주택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아파트 살던 분들은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특히 서울에 살던 분들은 높은 전세값을 감당을 못하니까 경기도나 인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제 530만 원 평당 전세 가격이고 인천이 4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반 정도 되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나 인천으로 지금 비자발적으로 본의 아니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하는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깡통 전세죠. 말하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80% 이런 주택들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약 19만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고 원장님 말씀만 들어도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 이 전세와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그렇습니다. 깡통 전세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 대표님. 네네. 그 이른바 집값은 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는 오르다 보면은 이게 이제 깡통 전세겠죠, 이른바?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에 전세가가 고공행진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우스 푸어의 그 과다 채무 때문에 사실은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빚이 그 상대적으로 좀 적거나 아니면 없는 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주택으로 사실은 수요가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전한 가구의 주택으로 사실은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 이제 전세가는 폭증을 하고 또 뭐 이런 그 이제 사실 과다 채무로 그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은 오히려 전세가가
전세가가 사실은 반토막이 나는 예. 이런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계 부채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최근에 그 전세가를 고공행진하는데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자꾸 이 깡통주택 문제를 해소하거나 혹은 전세가를 사실은 이렇게 폭증하는 그 아주 심각한 사태를 좀 이렇게 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좀 재산권을 행사하되 적어도 최소한의 좀 상식선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규제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좀 자꾸 그 돈을 빌려서 전세금 부족한 거를 더 올려주는데 좀 빚으로 때워라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금은 빚을 내서 그 달라는 대로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달라는 대로 자꾸 주게 되는 그래서 전세가가 더 튀어오르는 그런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책의 실패가 사실 전세가를 이렇게 그 끌어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함께 원인 중에 하나가 정책의 실패를 정영균 대표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유 의원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예, 뭐 전세가 상승의 기본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고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매매의 그 매매가 문제가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 그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꼭 그렇게 100% 맞아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시장의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는 순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것이 매우 이상한 제도죠. 5억짜리 집을 사서 2억만 받고 전세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은 5억을 팔든지 차라리 사실 그 차액만큼의 이자를 손해보는 이상한 제도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지금까지 그것이 될 수 있었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집값이라는 게 워낙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사놓고 두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서민층의 그 내 집이 아니지만 주거 안정에 약간의 어떤 순기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이제 이게 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부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고 그러므로 해서 집값은 계속 이제 정체 내지는 하락의 수순을 가고 있고 그렇게 될수록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전세값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값에 가까이 점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너무 급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정상화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되니까 이제 지금 그냥 갑자기 몇 천만 원씩 올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가까이 가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집을 사가지고 집을 한 채만 샀다고 그러면요. 자기가 한 채 살고 두 채를 사가지고 한 채를 전세를 놓는다고 그러면 그 한 채는 자기 집값만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짓이죠.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데 왜 그게 손해가 아니었느냐 지금까지. 그것은 지금은 사두면은 그냥 앉아서 저절로 집값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몇 년 지나면 한때 강남은 3년에 2배인가요? 5년에 2배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그건 앉아서 거기서의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저 전세를 그렇게 싸게 주고라도. 하여튼 그런 문제였는데, 자, 이게 하여튼 문제는 지금 그렇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다뤄야 할 문제는 이 지금 전세가 상승이 너무나 급격하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해결책에 있어서 과연 정부의 정책이 다 100% 맞아떨어졌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정부가 뭐든지 다 잘못했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정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참 고민인데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정영균 대표께서 전세 가격이 무조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출을 이용해서 서민분들이 부담하게끔 하는 정책적 실패에 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내용이 뭐 다 틀렸다 옳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그 포인트를 둘 것이냐. 사실은 이게 전세제도, 전세값의 문제, 그다음에 하우스푸어의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의 문제 다 따로 떨어져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들이 사실은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또 보면은요 4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6월까지 그 거래량이 급증했던 그 시기에 가계부채도 사실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의 그 증가폭을 그것도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이게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실 임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전문가의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가계빚을 좀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필요한데 오히려 사실은 가계빚은 탕감제도를 얘기하고 또 한쪽으로는 부동산은 또 자꾸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해라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을 끌고 가면서 어쨌든 폭탄 돌리기식으로 하우스푸어의 집을 렌트푸어가 빚을 더 얹어서 사실은 해소해달라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사실은 이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네, 조 대표님 말씀 그런데요. 제가 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말하려고 전세 쪽에 좀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유일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듣고 뭐 드리죠. 잠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일 부동산 대책 후에 이제 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마도 사실일 텐데 그러나 사실 4일 부동산 대책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DTI나 LTV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당에서 다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DTI도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LTV와 DTI가 지금 이중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고 어쨌든 LTV나 DTI라는 규제는 지금 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실 계층별로 틀린 것이죠. 그 위험성이 이제 진짜 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쪽에 그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그것을 뭐 조장했다고 저는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빚을 내서 뭡니까 아주 저소득층이 빚을 좀 이렇게 쉽게 해주는 저걸 했지 않습니까? 저일로.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급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비상대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계층 이상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뭐 저일로 해주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미친 전셋값이라고 표현되는 전셋값 폭등 현상은 현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11 기존의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은요, 뭔가 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주거가 아니고 순 재산 증식 또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 그런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버블이 거치면서 지금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이제 하향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 집값을 올려서 부동산 경기를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은 이제 건설업자라든가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반면에 그러면 지금 전세값 폭등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빚내서 대출 쉽게 해서 전세자금 마련해라 이런 건데 그러면 무주택 서민이 많이 찾는 전월세 지금 폭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 자동 청구권을 부여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에게 가격 부담 없이 좀 더 편하게 주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 뭐 건설사의 미분양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집을 사라고 하면서 대출을 계속 유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대출해서 집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돈 없는 서민들은 빚내서 아파트 샀을 때 또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하우스푸어가 양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제 재산 증식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이런 식의 정책보다는 이제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주거 복지 관점에서 앞으로는 주택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 민주당은 예, 지금 자연스럽게 문 의원님께서 전월세 상한제 얘기를 좀 꺼내셨으니까 이 논의로 좀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책 실패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의 실패, 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최근에 전세 대란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처리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명히 어떤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제가 쭉 듣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표피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고 또 정세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대해서만 나오고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각이. 예.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산업이 발전하고 이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과열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뒤에 2008년 이후에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안 좋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락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과열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사실 현 정부의 어떤 무능력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야권 쪽에 야당 쪽에 있어서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규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라든지 렌트푸어 문제의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현재 많은 제도들이 나오고 개선이 되고 했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차례 이상의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참여정부 시절 이후에 그 과열기에 생각했던 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 주택 소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든 혹은 두 채든 간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을 보유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도덕한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의 제도 속에도 남아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다주택자의 중과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실 아까 뭐 건설업계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또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건 시장 상황도 있겠지만 현재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과열 시기에 도입했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러 가지 제도 등을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올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먼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 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관한 다주택 중과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논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본격적인 그 전월세 상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두원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가죠. 네. 저는 어쨌든 최근 이 전월세가 그 급등하는 것의 주요 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정책 오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 오조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그 수요 패턴이 지난 2008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이제 지난 40년간 진행되었던 공급 중심의 이런 거 주택 시장이 이제는 수요자들이 스스로가 매매에서 이제 임대로 바뀌어 나가고 또 매매를 기피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표를 보더라도 그 정황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MB 정부 때도 그랬고 현 정부도 그렇습니다. 주택 그 거래가 주는 것이 마치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침체하는 것 같은 경제가 아주 뭐 이렇게 붕괴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위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MB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차례를 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미 인수 시절부터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비정상이라 불렀습니다. 시장의 정상화라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듣다 보면서 MB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거래 활성화, 공급 확대, 가격 안정 내지는 상승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MB 정부 때는 20차례 냈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4.1 대책이 이제 그렇게 그 내용으로 중심으로 되는 것이고 4.1 대책의 핵심도 사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한 44가지 정도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핵심은 다시 또 MB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래 활성화. 거래 활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또 명분 중에 하나는 심지어 전세 수요자조차도 매매 수요자로 바꿔내면 그러다면 이제 전세 문제도 해결되고 시장도 온기가 돌고 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수요 자체는 이미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주택 이 가격은
우리 일반적인 물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팽창돼 있던 것이 2008년 전후로 해가지고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군 추세고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 그 주택 가격 지수가 만나는 시점을 우리가 대개 한 2015, 16년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정책의 신호는 그것을 반전시키는 신호였습니다. 심지어 전세 문제조차도 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면 전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면서 전세 문제는 남겨두고 어디다 매달렸냐 하면 매매 시장을 확대하고 매매를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정책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들 하신 대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돈을 빌려 집을 샀기 때문에 결과는 하우스푸어가 나온 거고 전세 문제, 임대차 문제는 이미 계속 전세 전문형 주택을 공급한 적도 없었고 임대차 관계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편 적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결국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불거졌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 교수님하고 조금 좀 다른 네. 의견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초점이 전세 가격의 해법을 찾는 건데요. 우선 그 정책과 시장과의 관계를 보면 정책의 이게 뭐 주택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정책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실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은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데 매매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것은 정상 상황은 아닙니다. 미쳤다 할 정도로. 과거에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예. 이 박정희 정부 이후에 이렇게 경기가 상승하면 매매가와 전세 가격은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전세 가격이 약간 선행하는 특징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이 두 시장이 같이 또 하락하기 마련인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통계가 나온 이후에 사상 처음 겪는 저희 전문가도 매우 당황스럽죠. 두 번째는 주택 정책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4.1 부동산 대책에 이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나 선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과거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서민 주거 복지가 향상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우스포, 렌트포 이런 것들은 시장이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비정상 시장이고 불균형 시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뭐 전 정부입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고요. 다만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좀 시기가 이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이 절반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다만 7월 들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니까 약발이 당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인데 다행히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좀 이따 논의하겠지만 취득세의 영부 인하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예. 8월 8일 날 저도 세제발전심의위원입니다만 이미 그때 가면 기본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는 공급가행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앞으로 2016년까지 약 17만 가구의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대책도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8월 중에 추가 대책도 여기 유일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 정부 여당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평가는 이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한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조 교수님하고 제가 좀 견해차가 있는데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니까 특히 그런 현상이 심화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택 수요는 일정한데 주택 수요는 결국 두 가지거든요. 자가주택 수요와 전월세 수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5년 내지 6년째 수도권은 장기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이 소위 자가주택 수요가 매우 급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왜곡으로 인해서 이 수요들이 전월세 수요로 쏠린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이 결국은 전월세 가격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수요 측에 변화, 이동이 생겨서 이 왜곡 현상이 결국은 이 서민들이 더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값 내리는 게 반가울 일이죠. 그런데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바로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났고 이걸 마냥 판길 수만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 규제를 없애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일부 DTI 규제 이 규제를 없애서 매매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단기적인 근본 협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예, 되겠습니다. 하시죠.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이 그랬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1 대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진단을 했습니다. 공급 과잉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문제 해결조차도 임대차 문제 해결조차도 정부의 해법은 혹은 시장 전문가들 해법은 그동안 공급 확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급 확대가 지금 그게 매매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세 수요도 창출하지 못해요. 자, 지금까지 매매 주택을 확대해가지고 모든 것을 풀려고 했던 것이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자, 거기다 플러스 잠깐만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각종 규제를 풀었을 때 뭐를 더 하자는 겁니까? 가령 전세 세입자들이 지금 같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걸 풀었을 때 도대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왜냐하면 전제가 주택 수요는 특정 시점에서 일정하다고요. 그런데 이 수요 자체가 소위 매매 시장도 좀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가주택으로 일부 가고 그다음에 일부는 전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수요가 분산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상승에 대한 이거 두 가지죠. 교수님 이게 결론이 뭐냐 그러면 저희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규제 장치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규제 장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돈이 있는 실수요조차도 이게 매매를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고 원장께서는 정책의 어떤 규제 부분이 오히려 이런 쪽에 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네. 조 교수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히려 단원 좀 듣고 또 다시 드리죠. 예, 매매의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매매 수요가 주는 상태에서는 가령 지금 취득세 인하라는 것이 가격이 조정기입니다. 하락기에는 지금 취득세 같은 것을 계속 한시적인 감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을 촉진했던 거 아세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수요까지도 다 몰아가지고 도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가령 요번에 지난해에 그 취득세 한시적 감면을 하고 난 뒤에 그 거래 절벽이 40% 줄었습니다. 요번에 몇 %줄는지 아십니까? 80% 줄었습니다. 8분의 1로 줄었죠. 자, 그러니까 요번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거 올린 거를 다시 내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요번 4.1 대책을 내면서 올해의 주택 거래량,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을 15% 높이겠다 했습니다. 15% 높이겠다는 이야기는 2007년으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량이 60%, 꽤 늘었습니다. 근데 20% 늘은 것으로 제가 조사했는데. 근데 저 부동산 시장에서 말씀 마저 듣고 20% 늘었는데 이 20%들이 가격 하락이 20%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래 주택을 적당한 시점에 팔아야 할 그런 수요까지도 다 흡수해가지고 미리 팔도록 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격 끝나면 그런 제한적인 그런 그 혜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게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이 거래량을 절대로 반전시키지 못하고 거래 이전에 불가능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의 반론을 좀 듣죠. 잠깐만. 그 취득세 부분이 이번에 작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4.1 대책에서도 상당히 언급이 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마치 취득세가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거래 활성화를 좌우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수단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많은 규제들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취득세마저 즉 거래 비용을 좌우하는 취득세 부분이 다소나마 이게 완화되었을 때 그러한 심리적 압박,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취득세를 가지고 정부가 그나마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주택 자체의 거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의 그 상승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다주택자의 중과 양도세 중과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내 소유로 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있어서 주택 가격에 차익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지금 배제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취득세 부분에서 변화에도 많은 시장이 저는 반응했다는 것은 향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규제 부분이 물꼬를 좀 터주면 완화됨으로써 물꼬를 터준다면 충분히 거래 부분에서 정상적인 수요들은 충분히 모여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논점이 우리 고 박사께서는
완화를 해야 이제 거래 활성화되고 또 전월세문제 해결된다. 그래야 전세 했는데 문제가 제가 단기적으로. 예로서 취득세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 왜곡을 가져왔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일부 왜곡은 있죠. 저 왜곡이라고 저는 여기서 롤러코스터가 있죠. 제가 순서대로 롤러코스터가 드리겠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겠어요. 네. 세금이라는 게 예. 올라갈수록 시장은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금은 솔직히 말하면 없을수록 아마도 환경세나 이런 세금 같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한 좋은 세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에 치유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금이 아닌 세금들은 그 자체가 왜곡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낮춘다는 것이 왜곡을 증가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왜곡을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아까 저기 예. 예, 말씀마저 듣고 드리죠. 예. 아까 문 의원님이 이제 이건 저 당의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집값을 올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솔직히 집값이라는 게 말씀이죠. 이런 몇 가지 조치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이 같이 움직여줘야 집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게 그야말로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게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해서는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에 단칼에 하향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올려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책이고요.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예. 또 하나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왜 안 짓느냐? 그 임대주택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행복주택이라는 게 바로 그 임대주택이고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지 실제 실천 아니 지금 뭐 한 실천 계획도 나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획이 너무 과감하게 나와서 저는 걱정을 합니다. 예, 의원님 발언에서 뭐 반론이 있으시면 예, 우리 문 의원님께 거기에서- 드리고 그다음에 제 대표께 드리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유 의원님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평가했을 때는 결국은 그 주택값을 안정시키고 상승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를 봐야죠. 결과적으로는 건설업자는 그나마 좀 미분양된 거 팔아서 좀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또 금융사들은 대출이자 때문에 상당한 또 이자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누가 결국은 손해를 보냐면은 결국 빚내서 그 집사는 무주택자들 그분들이 결국 이제 돈 없는데 그나마 빚내갖고 집을 샀더니 집값 떨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집값을 상승시키면 좋은 거죠. 만약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정책을 지금 그러니까 이 주택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 대세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예. 고 원장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매우 다르죠. 박근혜 정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르죠. 내용에서 좀 다르고요. 왜냐하면 또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던 것은 아까 지금 결과만 놓고 볼 것인데 뭐냐 그러면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란 두 가지 목표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점수를 높게 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시장의 실패를 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4.1 부동산 대책이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까 조 교수님 말씀 잠깐 했습니다. 문 의원님. 뭐냐면 공급을 확대 정책에서 4.1 대책에서 이미 공급을 좀 줄이겠다는 수급 조절 대책이 이미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유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만 행복주택 그러니까 서민 주거를 위해서 행복주택 프로젝트라든지 또 목돈 안 되는 전세제도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신선하죠. 물론 이제 그게 실효성 두 번째는 예. 시장 정상화. 아까 조 교수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뭐냐 그러면 미쳤다는 얘기는 사람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우리가 그 효과성이랄까 평가를 해보면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고 그 정상화가 바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돈이 있고 내 집을 마련할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돈이 없은 사람들은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물론 이제 공공임대를 늘리면 좋습니다만 그게 LH공사 같은 경우가 부채가 138조잖아요. 하루에 이자만 123억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MB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채가 좀 증가됐던 게 저는 또 실패 원인이라 보는데 MB 정권의 정책과 지금 4.1 정책의 차이점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가 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 임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래서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한다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 것들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통제를 할 때 좀 따라주시고요. 네. 예. 이 부동산 시장도 심각합니다만 지금 이 안도 지금 아주 뜨거워져서요. 제가 잠시 좀 하락 정책을 좀 쓰겠습니다. 일단 그 문 의원님 마저 말씀하시고 제 대표께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공약이나 네. 지난 대선 공약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뭔가
뭐 전월 상한제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당선된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실천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행복 주택이라는 것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흐지부지 되고 있지 되고 있다고 않지요. 저는 느낍니다. 아무것도 지금 흐지부지 무슨 4일 말씀을 대책에서도 해요.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경제 민주화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이 주택 문제 또는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저 대선 때 공약 내세울 때 모습하고 지금 실천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걸 저희는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유일호 의원님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우선 행복주택, 아시다시피 주택이라는 게 땅, 후보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걸리는가 이것을 오늘 짓자 그럼 내일 지어지는 건 아니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행복주택 후보지를 5군데를 1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제 지역구에 무려 2군데나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거기다 짓겠다고 계획을 20만 세웠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1차분인데요. 발표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추가적으로 지어질 것이고 주택이라는 게 계획 세워놓고 부지 매입도 안 하고 물론 이게 행복주택은 대부분 지금 첫째로 나온 것은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부분을 주로 찾고 있습니다. 뭐 철도 부지라든가 뭐 우리 잠실에 있는 유수지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거 부지 해놓고 그다음에 계획 세워서 그것을 짓는데 시간이 그렇게 하루 이틀에 걸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절대 안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일부 이제 잠시만요.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조금 이따 진행하고요. 최 대표께 먼저 드리죠. 저는 일단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철학의 차이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택 보유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산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택을 구입하는 실질적인 힘은 자산 가치 상승의 가능성, 투기 수요가 아니고요. 실제로 국민들의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 있어야 사실은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게 있어야 사실은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발생하고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 때문에 투기 세력이 뒤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를 보면요. 상위 소득 40% 이상이 10가구 중에 7가구가 빚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구매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하우스퍼들의 상당수가 중상위 계층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오히려 참여하신 패널분들 중에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 부담하면서 앞으로 집을 더 살 그 계획을 가지실 분이 계신가 저는 오히려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세입자들한테 계속 뭐냐면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DTI 풀라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소득의 40% 이상 금융비용 부담해 가면서까지 집을 사라. 이런 시그널을 자꾸 줘요.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자산가치 상승에만 기대는 이 수요는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 가격 버블을 일으키고 이거는 그 종국에는 사실은 그 제로성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사실은 빚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빚 자체가 구매력을 분명히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그동안에 과열되었던 점, 그 부분에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상당수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보면 집을 그동안 사게 한 것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제가 직접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위해서 사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사실은 많은 자금들을 그 주택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연관성에 있어서는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자체에서 사실 저금리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향후에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규제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다시 또 주택시장으로 금융 자금들이 몰려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건 하나의 정확한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가중 채무자죠. 그러니까 소득의 40% 이상이 사실은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는 그 가구가 그 규제를 풀어서 더 빚을 내서 50%, 60%를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추가로 일으켜서 만약에 주택 수요에 동참을 한다. 이렇게 되면요. 그 더 이상 저금리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제2금융권 대출로 옮겨가기 그렇게만 때문에. 보지 마시고 잠깐만요.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참고로 주택 그 담보 대출에 우리 LTV라든지 이제 DTI 규제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하는데
있어서 LTV 외에 DTI 규제를 특별하게 도입한 나라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와 그래서 다주택자 2008년 금융위기를 면하지 다주택자 않았습니까? 양도세 네. 중과와 함께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요. 근데 질문 하나 던질게요. 미국이나 영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자가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쓴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 금융위기가 오지 그래서 다시 않았습니까? 얘기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대표님 말씀도 일부는 수국이 가요. 공감하는데 그러나 선진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거의 80%까지 인정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걸 하고 우리가 결코 그런 것들을 완화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 두 번째는 자가주택 소유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같은 논리입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소유율은 조 교수님 아시겠습니다만 한 61%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말하자면 일본이나 미국의 약 65%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에 있어요. 이것도 좀 이해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많이 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달라요. 두 번째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뭔가 국민들이 자가주택을 많이 가지도록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뭘까요? 저도 지금 제1차 베이비 부모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모두 다 지금 노후 대책 문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노후에 어떻게 준비하는 국민연금 외에 대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영목이지론이죠.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믿을만. 자, 이 얘기는 앞으로 노인층의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전세 안정 대책이 될 뿐더러 미래의 복지 수요를 줄이는 그런 부분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현실 왜 이렇게 서민들이 전세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지 이상 기현상이라고까지 하고 미친 전세값이라고까지 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좀 짚다 보니까 중간중간 해결 방안이 좀 돌출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견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겨서 누구라도 좋습니다.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병호 의원과 조 교수님 그리고 제 대표 그리고 유 의원님과 두 의원님 그리고 고 원장님 이 세 분의 의견이 라인별로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자산 가치 상승으로 주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건 맞는 거죠.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는 어떻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 가치 상승 요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세 분은? 아니요, 꼭 자산 가치 상승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논지하고 좀 지금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가 완전 실종이 좀 4일 대책 이후 낮았다가 도로 실종이 돼서 거래가 완전 실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재간으로 이제 소비를 하면서 실질 자산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건 다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있는 집을 팔아야죠. 그래서 작은 집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물꼬를 터줘야만 이 문제의 해결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규제 완화책이 있겠죠. 그러나 그 거래 활성화 대책이 그와 같은 저는 그 규제 완화가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규제 완화 말고 다른 무슨 좋은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전문가들끼리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그러면 지금 우리의 중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저도 그것은 가격 하락의 추세는 어느 정도까지 평균 가격은 아마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역, 소위 서울의 강남 이런 데가 아마 특별한 수요로 당분간 유지를 하다 그것도 이제 궁극적으로 인구 구조에서 한 30년, 40년 후에 거기도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것에만 의존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이른바 가계부채의 문제를 거래가 실종된 상태로 그대로 둬가지고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일단 거래 실종부터 해결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거래 실종은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취득세 그 한시적 감면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에 저는 효과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왜곡이라 보고 그것이 그에게 본래 당초 의도대로 한다면 거래 실종이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촉진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래가 되살아나야 되죠. 특히 4.1 대책도 아시다시피 조 교수님 잘 잠깐만요. 아시지만. 4.1 대책도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매매 수요를 창출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다 취득세 감면까지도 합쳐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본다면 정책이 지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절벽 현상이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벽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매매 쪽에 너무 치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대표께서 계속 규제 완화를 하면 이제 활성화가 돼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얼마나 특수한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주택 체제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OECD 20국가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주택 보유율이 OECD 국가 평균에서 유력히 떨어지는 3개국 중에 속합니다. 네. 일본, 우리나라, 독일.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5%.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 규제 관리가 되지 않는 유일한 또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그것도 규제 완화라든가 5만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택 보급률이 80년대 70% 중반에서 지금 110%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율은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주택 보유율은 50% 중반에 60% 사이입니다. 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공급을 했는데도 보유율이 안 되는 상태는 우리나라가 또 유일한 특징입니다. 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유율이 낮은 것은 주택 보유에 대한 일종의 장벽이 이제 심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규제 완화를 하면 그 혜택은 누가 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는 것이 결국은 집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 예,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규제 완화하다 보니까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론 좀 듣죠. 저소득층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반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자, 그랬을 때 잠깐만요. 그랬을 때 정책은 규제 완화라든가 공급 활성,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바로 그런 정책을 필요한 주거 계층에 대해서 제한된 아주 특수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를테면 전월상한제라든가 맞춤형 그야말로 세입자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지금까지 거래 활성화라든가 공급 확대라든가 매매주택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와 이런 것이 다 종속이 됐다 보니까 그런 올바른 정책을 못 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봅니다.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집값이 상승하는 게 좋은가, 자산가치 그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잠깐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모든 자산은 물가 상승률 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경제도 돌아가고요. 집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투기적으로 인식하는 아까 두 박사님 그런 지적, 그게 지금 잘못된 우리의 편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보면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의 방향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진작시키고 공급 물량은 줄이고 그러면서 또 전월세 대책은 또 따로 내는 상당히 좀 이상적인 대책이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조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쭉 하신 여기에 지금 상당히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는 것인데 저는 전세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절대적인 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재고량은 일정한데 수요가 전월세로 쏠리는 것이고 이 전월세로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이고 하나는 집값 하락 우려 때문입니다. 이게 매우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값 위축과 집값 하락 예상이 연동되는 거예요? 연동되죠. 그런데 제가 잠깐만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의 저는 현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왜 안 사느냐 이렇게 만나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 말씀 듣고 드리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DTI 규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집값 급락기에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넘는 과도한 규제 장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를 보면 소비자들이 정책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또 하나가 있는 게요.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정리하면 이 규제, 과도한 규제 장치 때문에 투자 심리,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불안한 것이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매매 가격은 급락하고 전세는 급등하는 이런 불안정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법이 어렵습니다. 통계치로 보면은요. 전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이 주거비 부담이 30%가 소득의 30%가 넘어가는 가구가 지금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 사는데 집을 안 산다. 매매 수요로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뭐 전세 사는 세입자들도 이미 구매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주택을 더 구입하려면 추가로 더 빚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부담을 하는데 주택 가격은 불안정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사실 매매 수요로 전환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세가가 치솟는 거에서는 단지 매매 수요로 전환이 안 돼서 전세가가 이렇게 막 치솟는다. 이걸 떠나서 지금 실제 LT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하고 이 주택에 딸려 있는 담보대출, 이 실제 LTV가 80%가 넘어가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주택 상승기에 주택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전세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요,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본의 아닌 사회적 손실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이제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일단 문병호 의원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세가 상한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의원께 드리죠. 저희 민주당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에 대해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고요. 과도하게 올려도 뭐 싫으면 나가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지금 현재로서는 연 5%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권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법을 또 상한제를 바로 하게 되면은 또 집주인이 당신 나가고 나는 비싼 보증금 낸 사람 드리겠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권을 줘서 2+2 4년간은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최우선 변제되는 보증금 가액도 높여가지고 전세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효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세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자본주의를 가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또 다른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다 이런 전세 상한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금 현재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것은 정의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무슨 재산권을 침해한다,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주제하고 있는데 전혀 주제할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 보편적인 정책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의원님께 드릴까요? 예.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사실 전세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굉장히 만능의 제도인 것처럼 사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도 이제 그때 기간 자체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시기에 저도 신문 등을 해서 과거다 보니까 자료를 볼 때 89년도에 1년에서 2년 연장할 때 전세금이 평균 그 해만 23.7%가 오르고요. 그 다음 해에도 16.2%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현재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현재 이미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택 가격은 점점 하락세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될 때까지 또 시간 동안에 이미 주택 소유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실 전세 가격을 또 올릴 겁니다. 4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5% 내나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주택 가격 하락에 사실 전세 가격은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매매 가격이 육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나가 문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최우선 변제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소득 사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 부분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뭐 사실은 서울 같으면 7,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더 확대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등기제도, 즉 담보물권제도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혼란을 초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떤 그 권리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 상한제 자체가 가격을 통제해서 성공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 이 상한제 부분은 쉽게 굉장히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선택 부분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유 의원님 말씀 듣고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반론을 하면은요. 아까 그 법을 개정했을 때 그 가격 폭등이 된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이지만 이 법이 이제 실효를 갖기 전까지 불안 심리 때문에 급등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제가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되기 전에 이미 87년에 19.4%가 올랐고요. 88년에 13.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폭등기에 법이 개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서 폭등한 게 아니고 원래 경제적으로 폭등한 그 시점에서 법이 개정됐다. 오히려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91년부터는 아주 이게 안정이 됐습니다. 91년 이후에는 거의 1%, 7%, 2% 이렇게 해서 90년대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게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을 안 만들었더라면은 그 폭등기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됐을 것이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을 것이다. 그럼 제가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지금 2년간 사실은 그 상한 그 부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전세 가격은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세 가격에 있어서의 지금 굉장히 뭐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전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걸 숫자를 늘리자고요. 때문에 보완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 교수님께 드리죠.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한 1,8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940만 가구가 지금 임차 가구고요. 특히 이제 민간 그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가 한 800만 정도 됩니다. 이렇게 800만이 사는 이 민간 임대시장을 방치한 나라가 없습니다. 방치한 나라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랄까 기능의 관리는 선진국 OECD 국에 가장 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임대차 보호법 정도가 있는데 그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것이 무슨 뭐 비시장적이고 재산권 침해합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재산권이라든가 위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문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영국은 이미 70년대 이른바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이미 통제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지역 차임제를 해가지고 그 차임제 그러니까 그 임대료 표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계약을 만들어 하고 갈등이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하고요. 그런데 불란서도 물가연동 일종의 임대료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나라 같이 900만이라는 사람이 민간 임대시장에 삽니다만 모든 정책이 혹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 중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민법에서 보장하는 대등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대인이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혹은 여러 가지 소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꾸 그런 제도를 펴지 않습니까? 주면 세를 놓으면 임차인이 가격 올리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등한 계약 이 관계를 바로 임대차 보호법에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만 가격에 대한 대항력을 주자는 것이죠. 이건 바로 시장에서 두 집단 간에 두 주체 간에 공정한 시장 거래를 사실 도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뭐 비시장적이거나 뭐 반위헌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1989년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뭐 일당하게 폭등이 됐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역으로 그 폭등이 된다 해가지고 그 제도를 안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예, 기술적으로 근데 다뤄야 할 아까 문제라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네. 이제 상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그러면 그 두 가지 제도가 지금 아까 다시 또 이야기되지만 그러한 가격의 구조에다가 개입을 하는 그 제도는 지금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 부분은 그 법망을 갖다가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정한 임대료를 갖다가 상한선이 걸려가지고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갖다가 세입자를 그러니까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2년마다 어떤 시기도 2년만 기다리게 되면은 그 전세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2년 주기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효과도 없이 사실은 법이라는 어떤 규제의 틀만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4년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시장의 왜곡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면은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2001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약 85% 정도는 보증금이 인상이 되지 않았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그런 또 임차인을 교체해 가지고 뭐 보증금을 올리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수에는 정책의 상당한 순기능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했다. 상가 임대차하고 이 주택 임대차는 좀 그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좀 다르죠. 예. 제가 한 가지 잠깐 좀 말씀드리죠. 예.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안을 보면 네. 끝으로 드러난 안은 사실은 큰 차이가 뭐 전면 시행이냐 부분 시행이냐 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유 의원께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바트제를 지금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주고 그 대신 과도한 글로벌 규제인 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야당이 지금 강력 반대해서 시장이 저는 지금 침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2, 3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이 지금 전월세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면 시행은 안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새주택이라든지 고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입자의 보호장치도 마련하면서 임대인이 적정한 임대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동시에 준단 말이죠. 어쨌든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균형을 맞추도록 선진국 제도는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전제하에 임대 수익을 노리는 임대주택 사업자도 활성화해야 사적 임대 시장에서 매물이 나와야 이것도 전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단 봅니다. 이렇게 뭐 바꾸는 거는 그 개인 생각이니까 당의 생각이라고 말하지 당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도 나성님 그러니까 그게 개인 생각이니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뭐 그 해석 여부는 뭐 또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짧게 좀 부탁드리죠. 제도나 예. 법을 바꿨을 때 물론 뭐 어느 경우나 약간의 문제는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또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죠. 조그마한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법도 중요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서 결국 이제 집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값싸고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그 개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택 정책을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가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으로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취임한 후에는 별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뭐 아까 반복됐던 얘기고요. 예. 자꾸 안 믿으시려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주거복지 실현 못합니다. 예? 20만 원 가지고 행복주택 20만 원 가지고 주거복지 실현 못하고요. 글쎄요. 전 정부에서 알짜다시 보금자리 주택 80만 원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거복지에 총합적 정책이 없습니다. 특수정책 가지고 지금 주거복지 일반 정책으로 가는데 모순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보는데 행복주택은 도시계획으로 풀어야 할 방법인데 이건 주택정책도 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 임기 내에 죄송합니다. 임기 내에 행복주택이 몇만 호가 과연 공급될 거다는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 임대주택을 아니, 잠깐만. 유일한 연구 제가 먼저 이제 드리죠.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예. 그럼 행복주택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것만 가지고 물론 해결 안 말씀하신 되는 대로 것이죠. 보금자리주택 80만 원 계획을 세웠지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짓기 싫어서 안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안 진 거 아니겠어요? 보금자리주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제가 여기서 다시 저도 그 당시 한나라당원이었으니까 그 반복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보금자리주택이라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증가한다는 것이, 물론 이제 조 교수님 말씀대로 임대주택 증가만으로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또 증가 안 시키면 되겠느냐? 당연히 증가 안 시켜야죠.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잘하냐 문제가 있겠고요. 임대주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부에 의해서 어떤 강제라기보다 어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는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예를 드신 바로 그 선진국들의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조 교수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서민 주거복지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공급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인 결국은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정책위원회도 있지를 않은 입장에서 우리 정책은 최선이고 이렇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조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종합적인 서민복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고요. 아까 LTV DTI 문제는 이제 또 말씀 많이 하죠. 이게 이중 규제라는 뜻에서 저는 DTI에 대해서 반대를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우리 당의 입장은 그건 지금 바로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절대 풀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당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장이 다르지도 않네요. 근데 원론적으로 본다면 아마 저는 우리 고 원장님께 한 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이게 반박이라기보다는 우리 취득세 감면이 과연 주택가격 안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득세 감면은 시작한 게 불과 얼마 되겠습니까? 주택가격 하락은 벌써 2008년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이 주택가격 하락에 무슨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또 그것이 역할이 없다고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지금의 추세가 계속됐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전세 상한제, 전세가 상한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론도 있었고 또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전월세 상한가와 함께 저희가 좀 논의가 잠깐 나왔던 것이 다주택 중과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 의원님께 먼저 드릴까요? 예. 예, 이제 지금 이 다주택 양도소득 중과를 폐지하자는 것이 그러면 이제 폐지를 하면 중과가 아니냐? 중과입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은 아시다시피 9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면제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1가구 2주택인 경우는 똑같은 가액이라 해도 그것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폐지가 이 중과 폐지를 해도 중과는 중과입니다. 제가 여기 계산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지금 필요하다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규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저희 당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럼 이게 언제 도입이 됐느냐?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사실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겠다,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게 저 이해는 갑니다. 제가 그 당시 정책 담당자였더라도 아마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때 워낙 올라갔어요. 그런데 온갖, 그러면 마지막에 종합부동산세까지 그것도 다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얼마나 집값이 올라갔는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규제를 가지고 정말 목표는 좋으나 이 세금 같은 규제를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을 해줬고요. 실제로 세금 그대로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집값은 하향하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몇 드리죠. 제가 그래서 무슨 뭐 그 당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무슨 이게 무슨 뭐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목표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나 양도소득세라는 게 일종의 뭐 완전한 거래세는 아닙니다. 일종의 거래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과하면 할수록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지금의 같은 그 가중적인 중과를 없앤다 해도 다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당합니다. 실제로. 그건 다시 말씀드렸지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도요. 사실 주택 그 가격의 상승기에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 활성화는 수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 지금 대책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매도자 입장에 세금의 어떤 그 이익을 그 세금에 있어서의 그동안 가중했던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게 수요 창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그 실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집을 사서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팔 때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신지 저는 지금 거래 실종과 양도세 중과 폐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MB 정부 시절, 그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게 양도세 중과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좀 이렇게 규제를 했었죠. 그러다가 MB 정부 시절 들어와서 DTI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은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9억 원으로 완화시키면서 그때 사실 주택 가격이 다시 또 튀어오르고 2007년 정점 찍고 하락하다가 그래서 금융위기를 사실은 우리가 거치지 않았다. 비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다시 2009년에 DTI 규제 완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것이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글쎄, 하여튼 종부세 완화는 2009년에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건 뭐, 2009년까지는 반짝하고 올랐습니다. 그때 반짝하고 올랐죠. 만약에 종부세 완화의 효과가 있으려면 계속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로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구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세금이, 제 말씀은 이런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있어서 세금의 역할은 별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부세가 그 자체로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해야 될 것이지만 세금을 가지고 그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해보는 게 지금까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종부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종토세도 그렇고. 근데 뭐 이제 그건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면 DTI 한시 폐지는 했다가 결국 돌려놨고요. 그래서 지금도 DTI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라도 DTI를 지금 완화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이제 당의 방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이고요. 예.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단 공급자에게 유리하다는 말씀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요자는 또 공급자 안 됩니까? 그게 거래지요. 집은 사고 파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이라는 건 소유자가 팔고 산 사람이 나중에 또 파는 게 매매 시장 아니겠어요? 거기에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 것을 낮춰주면 거래는 활성화된다. 이것 자체가 뭐 이것만 가지고 무슨 뭐 거래가 갑자기 그냥 뭐 2배로 늘고 그런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그러나 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도입될 때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저건데 집값이 지금 안정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래 정책 목표도 지금도 중과가 아니라면 모르겠거니와 지금도 중과임에도 불구하고 중과 중에 더 중과를 빼는 것을 굳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해가 있는데요. 네. 오해가 있는데 그 중과하고 또 중과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7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계속 유예해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과의 중과는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지금 이걸 살리겠다는 게 중과의 중과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4일 대책에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걸 증명을 당신들이 하셔. 정부 당국자에게. 정부 당국자가 그걸 증명을 하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그런데 증명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예. 주택 경기 활성화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냥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 문 의원님, 그게 증명이 없다. 되면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연구한 자료는 사실은 좀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정부 당국자가 증명을 못했습니다. 설득을 저는 못했습니다. 연구해본 결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리마 분석을 해보았더니 이 다주택, 이 양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양도세 일반 세율도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에서 35%인데 이게 미국이나 38,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 15% 정도예요. 그러니까 취득세와 이 양도세, 소위 거래세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거든요. 물론 이제 보유서가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 대표님 그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인데 세금이 되면 유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거래 비용이 낮아져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다주택자 양도소의 제도가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가격 안정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매수했던 사람이 앞으로 차익이 나기 때문에 한다. 차익 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 제도가 존속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좀 비칠 수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신호가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서 특별히 중과를 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구매 심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을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뭐 이렇게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정상화입니다. 오늘 논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월세가 됐든 예를 들면 거래 시장이 됐든 가격이 급등락이 없는 안정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리고 예전에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 상황과 엇박자로 맞지가 않아요. 이 어불성설이고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시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이 됐듯이 제가 볼 때는 국제 기준에서 우리 전월세 해법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뭐 이 다주택 그 양도세 중과에는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취득세 보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 자 중과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보유 문제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이 중간에서 가장 나빠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나쁜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여러 가지 복지는 자산 복지를 할 정도로 자산을 이제 소유시켜가지고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까지 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부의 이 소유의 불평등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지난 20년간 주택 보금주는 70%에서 110% 늘었습니다만 주택 보유율은 안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택을 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주택자들이 평균 2.45를 갖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중과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상태가 세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특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중과가 철폐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집을 많이 사고 정부가 부추깁니다. 뭐 거래 활성화라든가 뭐 등등을 위해서. 그래 되면 결국은 이제 소집증이 더 이루어지고 소집증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집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불란서에서는 내가 사는 집 자가와 그다음 차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집은 내가 쓰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산 증대의 하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 계층들이 집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이제 투기와 자산 가치 증식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자꾸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 되면 말입니다. 저소득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약화됩니다. 그런 면에 안 그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렴 주택이 자꾸 약해지고 소득 대비 주택이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근데 조 교수님 집이 다주택자가 악화시킨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주택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다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불란서 말해서 같은 경우는 차가를 구분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죠. 사실은 집이 여러 채라고 해서 별장점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세 시장에서는 매물로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좀 논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계속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족으로 거기에서 또 LH가 이래서 앞으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저희 얘기는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정 부족 상태로 보건데 박근혜 정부도 야심차게 합니다만 과거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공약했던 내용을 전부 다 실행을 못했어요. 노무현 정부도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해놓고 사실은 목표 실현을 못한 거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의 임대주택 비율을 5%인데 이걸 OECD 평균인 11.5%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결국 민간 부분에서 임대주택 매물이 나와야 할 텐데 아닙니다. 요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 폐지해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풍부한 자금들이 들어와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이 부분도 주택시장을 임대시장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다.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대해서는요. 지금 다주택자 경우에 이제 지금 한 채는 살고 나머지는 이제 세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세를 준 거를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고 정상적인 거래를 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사각지대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만약에 다주택자가 만약에 하나는 살고 나머지 주택을 정상적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만약에 그것이 관리된다면 예. 이 문제는 조금 등록세 한다는 예,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전세는 세금을 안 내야 등록제 한다. 되는데 근데 요즘은 월세는 임대는 문제가 있어요. 공공임대가 분명히 이제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비용이 든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난 10년, 20년은 계속 그걸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매듭을 풀 때가 예. 됐고요. 조 교수님, 지금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논의가 확장돼서 이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거래와 관련된 이제 거래세 얘기가 좀 나왔고요. 지금 앞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유세 부분도 좀 지적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해야 이 거래세 인하가 효과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하신 말씀을? 네, 우리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데 예. 지금 완화하는 것이 이미 왜곡된 상태에서 완화한 데서 나 왜곡 불린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에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추세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단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동의를 일단 하시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예. 아시다시피 지난 40년간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왔습니다. 네. 각종 규제 제도란 것도 사실은 맨날 하면 그 혜택은 수요자가 보기보다는 공급자들이 더 보도됐습니다. 예, 이 말씀을 아까 들었던 말씀이고요. 예, 두 의원님께 좀 드리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 비용은 이제 줄이면서 보유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그 부담을 갖다 줌으로써 적절하게 조세 형평에 대한 그런 취지를 한다는 건 좋은데 사실 그 취지대로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들을 쭉 종합하면서 느낌 중에 제가 하나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지금 다주택자 문제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 도입 당시에는 분명히 그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변하고 또 이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제도도 또 새로운 성격으로 변화하든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든지 또 삭제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장 상황은 변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 자체가 규제라는 것이 한번 도입되고 나면 이게 저처럼 한번 변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 생각이 갖게 되면은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든 아니면 거래 당사자들 모두가 향후에 있어서도 내가 저러한 제도 정책 자체가 저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지는 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래 자체도 되기가 힘들고 임대시장에서도 새로운 부분에 대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불신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본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다주택자 중과도도 그 당시 그랬지만 효과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절대로 폐지 못한다. 사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보다 분양가가 지금 상한보다 훨씬 낮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입할 때 취지가 이미 지금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지금 중과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과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많이 아까 중과되는 부분이 적용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지금 38%까지 과세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마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양도 차익이 일정한 금액만 한 8천만 원이 일정한 수준 되면요. 실제로 사실 38%라는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미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 제도는 징벌적인 그런 성격이 부동산 시장에 사실 굉장히 징벌적인 규제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두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의원님께서 죄송하지만 1분 이내로 좀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또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선분양제를 없애야 된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면 폐지를 원하면은 그러면은 그 수요자 쪽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선분양제를 없애서 후분양제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원가를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도 좀 탄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신문에 기사에 난 것인데 다시 투기가 재현해서 만연해서 집값이 급등한다. 이걸 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조 교수님 말씀대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 이 모든 게 지금 수요라든지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을 볼 때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급등할 가능성은 저는 기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번은 또 그렇다 그러면 철학의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급등하면 다시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할 텐데요. 저는 6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피부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근원적인 장의 문제를 보고 장을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동산 문제는 참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처방도 달라야 할 듯하고요. 또 지금 그 법의 실효성 문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을 치료해서 근원적인 치료를 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피부를 치료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6분께 근원적인 치료도 되면서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각자 1분씩 드리겠습니다. 역순으로 재윤경 대표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전세 시장의 전세가 급등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보면은 재산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정책이 사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좀 재산권보다는 공공의 어떤 주거권을 보호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싣고 사실 아까 2년마다 전세 난민이 발생한다 이런 건 다 아는 얘기인데 전월세 상한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 최소한 6년은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자가 원한다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같이 병행이 돼서 일단은 주거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재산권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건 너무 약탈적이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지나친 재산권은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정환 원장님. 네, 저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세 시장의 폭동 현상, 왜곡 현상은 매매 시장, 거래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실수요자들조차도 구매 심리, 투자 심리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지금 불안해진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을 넘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2, 3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이 부분의 정책적 리스크를 없애주는 게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닌가. 새 대책을 내는 것보다 이게 투자 심리 회복에는 매우 근본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전세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재정난으로 볼 때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좀 확대하거나 활성화해서 소위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전세 매물을 늘려서 그래서 전세 시장을 안정하는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독일이나 네덜란드 외국을 좀 가보니까 사회적 주택, 소셜 하우징 제도가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민간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대기업이나 자선단체 이런 곳에서
예를 들면 정부나 국가단체, 우리나라는 국공유 재산이 토지가 한 24% 있거든요. 이 주택에 소위 삼성이나 현대 같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런 자금을 끌어들여서 독일 같은 경우 같은 1센트 월 이런 임대주택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우리도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대기업의 사회공헌 관점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좀 합심해서 소셜 하우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주택을 늘리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지난 한 40년간 지탱되어 왔던 고도 성장기의 어떤 공급자 중심이 스스로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제도도 많습니다만 그 구조가 스스로가 마감될 때까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한시적인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이 성장기 시대에 도입됐던 정책들을 치우자는 것도 아직도 구조가 온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맡기자.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는 전체 가구 중에 여전히 반 정도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정부가 법과 제도와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걸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보유주택 부분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른바 어포더블 하우스를 해가지고 공공 부분이 훨씬 더 저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시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 정부 들어와서 그걸 이제 총량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수제로 비율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 중에서 이를테면 15내 20%를 가져가되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임대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최근에 이제 준공공이 많습니다. 서울시가는 각종 인간과 그다음에 공공이 합쳐서 가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관리해가는 제도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임대차 관계 안정화라든가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반시장적이라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임대시장의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부탁드리죠.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1분을 지켜주시죠. 네. 예, 두 의원님. 네. 뭐 지금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전세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해안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을 내줘야만이 됩니다. 사실은 많은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회라는 것, 또 정부라는 것 통해서 잘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해서 정말 살림살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논의 자체를 충분히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눈높이 자체를 국민들의 시각과 그다음에 느끼는 체감 부분들을 갖다 같은 온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정치권과 그다음에 정책 당국들이 제대로 애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는 뭐 답변 겸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 의원님. 예. 지금 그 전세가 폭등은 정부 정책의 실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깜짝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길게 보면은 항상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패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돈 없는 서민들만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제는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아니고 주거 개념, 복지 개념 이런 개념으로 바꿔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빨리 도입해가지고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지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유 의원님. 예.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원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매매의 문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것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데서 기본적으로 괴를 갖춰갖고 오늘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당장 급한 문제, 이게 뭐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른바 반시장적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뭐 정책위관에 얘기가 된 것도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역시 기본적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런 정상화된 시장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예. 6분 오늘 뜨거운 토론,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늦은 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 100분 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